안녕하세요. 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괴로워하던 남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뻐꾸기라는 새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뻐꾸기는 참으로 특이한 습성을 가진 새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알을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낳습니다. 뻐꾸기 새끼는 부화하자마자 본능적으로 다른 알이나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양부모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독차지하며 자라나죠. 양부모는 자신의 새끼가 아님을 모른 채 온 정성을 다해 뻐꾸기 새끼를 키웁니다. 뻐꾸기 새끼는 빠르게 성장해 양부모보다 몸집이 훨씬 커지고 결국 둥지를 떠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뻐꾸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삶이 마치 그 뻐꾸기에게 속은 양부모, 새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뻐꾸기 같은 존재가 있었고 저는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30대의 젊은 회사원이었고 아내 민지와 결혼한 지 2년째였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민지가 해주는 따뜻한 아침 식사와 미소는 제게 하루의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민지는 우리 어머니와의 관계도 정말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들아, 너가 복이 많아. 이렇게 착하고 현명한 며느리를 만났네 라고 말씀하셨죠. 주말마다 우리는 어머니 댁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민지는 항상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갔습니다. 어머니와 민지가 부엌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매달 민지의 생리 주기를 체크하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 먹으며 희망을 품었죠. 비록 아직 결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도 손주를 기다리시며 가끔 민지에게 좋은 영양제를 사다 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저에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해외 지사와의 협력 프로젝트였는데 3주간 미국 출장을 다녀와야 했죠. 처음으로 민지와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이번 출장이 당신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열심히 하고 와.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출발 전날 밤 민지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내일 떠나는데 오늘 밤은 특별하게 보내는 게 어때? 당신이 없는 3주 동안 그리워할 테니까 오늘 밤 뜨겁게 달려보자.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뜨겁고 사랑 가득한 밤을 보냈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떠나기 전 민지는 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해, 여보. 돌아오면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몰라. 그 말에 저는 희망에 부풀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의 3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낮에는 회의와 미팅으로 바빴고 밤에는 다음날 발표 준비로 늦게까지 일했죠. 그래도 매일 밤 민지와 영상 통화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민지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저를 응원해 주었고 가끔은 장난스럽게 여보, 빨리 와. 보고 싶어 죽겠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드디어 3주간의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민지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깜짝 선물이 있어.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그때 민지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어봐. 상자 안에 선물이 있어. 상자를 건네받은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상자를 열어봤죠. 상자 안에는 2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어요. 저는 민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흘렀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아이가 드디어 우리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이야? 언제 알게 된 거야?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떠나고 2주쯤 지났을 때 생리가 늦어져서 테스트기로 확인해봤어. 2줄이 뜨더라고. 당신한테 깜짝 선물로 주고 싶어서 말하지 않았어.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시며 곧장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죠. 1시간 후 어머니가 도착하셨고 우리 세 사람은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야,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한테 이런 큰 선물을 줘서. 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내가 다 해줄게. 그날 밤 민지와 저는 늦게까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 방은 어떻게 꾸밀지, 어떤 이름을 지을지, 어린이집은 어디로 보낼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생활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민지의 입덧을 돕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항상 민지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간식을 사왔습니다. 주말이면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태교에 좋다는 클래식 음악회도 다녔죠. 어머니도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오셔서 민지를 챙기셨습니다. 임신 중에 좋다는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오시고 민지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집안일도 도와주셨죠. 처음에는 민지가 미안해하며 사양했지만 어머니는 내 손주 볼 생각하니 이 정도쯤이야 문제없다고 하시며 오히려 더 열심히 민지를 챙기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축하드립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는 제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아들을 낳는구나.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가 생겼네. 어머니의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항상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길 좋아했는데 이제는 종종 피곤하다며 방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져오신 음식도 입덧 때문에 먹기 힘들다며 거절하곤 했죠. 처음에는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신부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지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임신 7개월 즈음 어느 날 저녁 민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여보, 나 무서워. 민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무서워? 왜? 어디 아파? 악몽이라도 꿔서?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잘할 수 있을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우리 함께 노력하면 돼. 그 순간만큼은 제가 민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민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어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신 8개월에 접어들면서 민지의 행동은 더욱 이해할 수 없게 변했습니다. 가끔 밤중에 일어나 홀로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했죠. 물어보면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민지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황급히 전화를 끊는 모습이 의아했지만 저는 그저 친구와 통화하던 중이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민지의 변화를 느끼셨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들아, 민지가 요새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니? 내가 가도 전과 달리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고 대화도 피하는 것 같아.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임신 후반기라 몸도 마음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가족 모두가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지가 진통을 호소했고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체가 제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민지는 지친 모습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낳아줘서. 저는 민지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슬픈 기색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출산의 고통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죠. 아이가 태어난 후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밤낮 없는 수유와 기저귀 갈기, 아이의 울음소리에 잠을 설치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으니까요. 어머니도 매일같이 오셔서 민지를 도와주셨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법, 산모 음식 만드는 법 등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민지는 점점 더 어머니를 피하는 듯했고 종종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쉬세요. 민지의 말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해하셨지만 이해하려 노력하셨습니다. 산후 우울증인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옹알이를 하기 시작했고 민지의 기분도 조금씩 나아지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흔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옆에서 곤히 잠든 민지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죠. 아이가 태어난 후로 우리의 수면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아이 방으로 가 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거실 테이블 위에 민지의 핸드폰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이 반짝 켜지며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아침 6시 30분. 이른 시간에 누가 메시지를 보냈을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낯선 남자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강현우라는 이름이었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지에겐 강현우라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요.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를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건 분명 민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죠. 깊은 한숨을 내쉰 후 결국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어? 아이 때문에 너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 내가 도와줄게.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지만 이어지는 메시지들을 보며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뭐 하고 있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와 죄책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우리 가정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요. 민지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핸드폰을 보고 충격에 빠진 저를 보며 민지의 태도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나 죄책감 대신 일종의 냉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민지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기나 해? 민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아내나 엄마가 되기엔 내가 너무 젊었나 봐.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제가 사랑했던 그 민지가 맞나 싶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채 저는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먼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말씀이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러니? 아들, 무슨 일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민지의 불륜, 아이의 친자 관계, 그리고 방금 전 민지와 나눈 대화까지.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죠. 한참 후에야 어머니가 겨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무 충격이라. 엄마가 지금은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조금만 시간을 줄 수 있겠니?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서 다음으로 처가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래, 알겠네.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장인어른이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민지가 임신했을 때 우리에게 털어놨었네. 우리도 많이 놀라고 실망했지만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겠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인어른의 태도는 마치 이 모든 일이 그저 일상적인 해프닝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버님, 그럼 왜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제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나왔습니다. 글쎄, 민지가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네.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배신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물론이고 처가까지. 그들은 마치 공모라도 한 것처럼 이 비밀을 저에게서 숨겨왔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출근도 하지 못하고 밤이 돼서야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민지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에 홀로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이런 일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우리가 민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네 아버지도 너무 화가 나셔서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처음 민지의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큰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제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가슴 아팠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지를 용서하고 아이를 제 자식처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지의 태도는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고 때로는 제가 과민 반응을 한다며 오히려 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힘들어졌고 날이 갈수록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캐리어와 옷이 든 가방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거실로 들어서자 민지가 아이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기 있는 캐리어는 뭐야?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차분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관계 이제는 예전의 생활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가기로 했어. 사실 이걸 원한 거 아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결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 오히려 너를 용서하고 앞으로 잘해보려고 했다고. 제 말을 들은 민지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그럴 수 없어. 나도 내 인생이 있고 이제는 다른 길을 가고 싶어. 제발 놔줘.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민지는 아이를 안고 집을 나갔고 저는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민지와 아이의 흔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술로 밤을 지새우며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슬픔은 서서히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배신, 뻔뻔한 태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차가운 이별, 이 모든 것들이 제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분노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분노는 어느 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처가를 찾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장인어른께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겁니까? 저를 완전히 바보 취급한 거예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해.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해결이요? 당신들은 해결할 생각은커녕 모든 걸 숨기기만 했잖아요. 당신들 딸이 저지른 잘못을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 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배신감, 상실감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려고요? 이미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제 아들이라고 믿었던 아이도 잃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단 말입니까? 장모님이 울음을 터뜨리셨고 장인어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분노로 인해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가를 나오면서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말이죠. 민지와 그녀의 가족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법정 싸움까지 각오했습니다. 비록 아이가 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 아프지만 그동안
제가 아버지로서 키워온 정과 책임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주장할 생각입니다. 또한 민지와 그녀의 가족이 저를 기만하고 속인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거짓과 배신 속에 보내게 한 그들의 행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법적 다툼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압니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테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권리를 위해,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 싸울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 법규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고 어떤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연락해 조언을 구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소송 준비로 바쁘게 보내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민지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혹시 아이와 관련된 중요한 얘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민지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우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강현우, 바로 민지가 바람을 피운 그 남자였습니다. 왜 전화한 겁니까? 제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상황을 설명. 제가 그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설명이요? 뭘 설명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내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진정하시고 제 말 좀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내 처지라면 진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기나 합니까?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 모든 일은 법정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강현우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제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185cm 정도의 키에 탄탄한 몸매를 가진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넓은 어깨와 또렷한 이목구비, 건강한 피부톤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대답하는 목소리를 듣고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바로 어제 전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강현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우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겨우 찾아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제가 문을 닫으려 할 때 강현우가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제 말을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제 손이 문고리에서 멈췄습니다. 피해자라는 단어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잠시 고민 끝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를 이해시키지 못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강현우를 거실로 들어오게 하면서 저는 이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해자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 대화가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며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라니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 씨와 저는 예전부터 만났던 사이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는 몰랐습니다.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민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임신했으니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아이를 위해
집에서 안전하게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현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보냈던 문자는 집에서 쉬고 있을 민지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당신 집에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출산할 때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곤하니 나중에 아이 데리고 갈 테니 그때 보자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제가 말을 잊지 못하고 있을 때 강현우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알고 보니 민지는 제 아이를 가지면서도 당신의 재정 상황이 필요해서 당신과 함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저의 유전자와 당신의 돈 둘 다 원했던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지가 저희 둘 다를 이용했다는 사실에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현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민지와 나눈 수많은 메시지들과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둘 다 피해자란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둘 다 민지에게 속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오셨으니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우와의 대화 이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아이의 미래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강현우와 다시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민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비록 저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는 강현우가 양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싸움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결국 증거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민지의 행위를 사기로 판단했고 그녀에게 법적 처벌을 내렸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합의했던 대로 강현우에게 주어졌습니다. 법정 싸움이 끝난 후 저는 아이와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서 가끔 찾아가는 삼촌 역할을 자처했죠. 처음엔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위안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무렵 제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우연히 만난 그녀는 제 과거를 이해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처음엔 제 복잡한 상황 때문에 망설였지만 그녀는 오히려 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 주었어요. 당신의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런 이유로 당신을 싫어하지 않아요 라고 그녀가 말해줬을 때 저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켰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도 저는 여전히 아이를 찾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제 아내는 이런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죠. 강현우와도 점차 서먹함이 사라지고 아이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 아이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린 지 2년이 지났을 때 우리 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아내가 임신한 거죠.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 아이, 우리의 아이였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제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를 돌보면서도 여전히 강현우와 그의 아이와의 관계를 유지했어요. 놀랍게도 강현우는 우리 집을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죠. 그는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형,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자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아요. 강연우가 어느 날 말했죠. 그의 말에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아이는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친해졌어요. 마치 친형제처럼요. 우리 아이는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고 큰 아이는 동생을 챙기며 놀아주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끔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현재로 이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우리 가족들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소풍을 가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그냥 집에서 보드게임을 하면서 웃고 떠들었죠. 이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강연우와 저는 이제 서로를 형제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우리의 과거는 아프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맺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저희에게는 이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서로 다른 가정이지만 하나의 큰 가족이 된 우리.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자 축복입니다.